안녕하세요. 테스트 코드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회사에서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코드를 경험해 본 경험이나 아니면은 테스트 코드 도입을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잠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다들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계시는군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작성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에 대해서 그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프라넷에 온 지 한 2년 정도 돼갔는데요. 인프라넷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다 일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제품 코드만 사실 뚝딱거리면서 만들어봤지 제대로 된 테스트 코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넷에 와서 테스트 코드를 왜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처럼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테스트 코드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이 발표가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제부터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많은 테스트 코드를 관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를 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해야 할까요? 아마 과거부터 이제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서적이나 블로그 글들에서 다뤄져 왔는데요.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빗대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처음 개발을 하게 됐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주어진 업무를 좀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눈을 좀 반짝이면서 회사 프로젝트 코드를 처음 클론받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니터에 보여줬던 코드는 제가 예상했던 코드가 아니었어요. 다들 레거시 코드 보신 적 한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발자라면 언젠간 누구든 레거시 코드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저도 이 레거시 코드를 처음 영접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문제를 겪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다음과 같았어요. 처음에 작성했던 코드들이 잘 읽혀지지 않아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정말 암호를 해독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내가 의도치 않은 다른 기능에서 버그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어요. 정말 코드를 수정할 때 또 다른 곳에서 버그가 나고 뭔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코드 수정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의 불안감이 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를 수정하려고 해도 기존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코드에 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제 과거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코드의 복잡함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었고 이 부분은 클린 코드랑 리피터링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드의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복잡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문서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저는 이 문제를 테스트 명세를 통한 문서화 테스트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테스트를 작성할 때 기능의 현재 정상 동작인 해피패스부터 예외사항에 대한 엣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되는 명세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죠. 이때 작성된 테스트 명세는 실제 기능에 대한 다양한 동작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으면 테스트 코드에 작성된 명세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테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문서화 자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버그가 발생했던 건 하나의 기능을 구성했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수정할 때 그걸 구성했던 구성 요소가 또 다른 기능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변경 여파를 제가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로 인해 기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회귀 버그라는 것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회귀 버그란 이전에 제대로 작동했던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오작동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귀 버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귀 버그가 발생했던 건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보다는 이 버거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회귀 테스트를 통해 기존 기능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회귀 테스트란 새 기능을 구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코드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 테스트를 재실행하기 위해서 기존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회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코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느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건 코드의 복잡도가 높아서 버그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설계와 객체 간의 간결합된 의존성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 즉 디버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테스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만든 기능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작성하기 어렵다면 제품 코드가 의존되어져 있는 강하게 결합된 코드인 경우와 설계 자체가 잘못된 코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코드 존재만으로 제품 코드가 잘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충분히 의존성이 분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테스트 코드 존재만으로 좋은 코드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 제가 겪었던 문제들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제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군가 테스트를 왜 해야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나를 위해 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으니 저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위라는 작은 코드 조각을 검증하고 시스템 의존성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단위 테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실행하는 데 갖춰져야 할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기 쉽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보통 비즈니스 핵심 규칙을 담고 있는 도메인 객체나 복잡한 연산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 객체, 그리고 유효성 검증과 데이터 포맷을 검증하는 DTO 객체를 단위 테스트 대상으로 두곤 합니다. 다음으로 단위 테스트에서 검증하지 못했던 시스템 의존성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통합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통합 테스트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에 맞춰 기능에 대한 유즈 케이스나 엣지 케이스를 검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검증하기도 하고, MS 방식으로 서비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체를 검증하는 E2E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E2E 테스트는 앞서 이야기했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 비해서 가장 현실성 있지만 작성하기 어려운 테스트인데요. 보통 E2E 테스트는 클라이언트에 요청한 API에 대한 응답값을 전체 검증하는 API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테스트를 분류해 봤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가 회원가입했을 때를 가정해 보고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어떻게 구분지어 작성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위한 코드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 작성된 테스트 코드는 타입스크립트 테스팅 프레임워크인 제스트를 사용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회원가입 API를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회원가입 요청값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받은 이메일 값이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그리고 비밀번호에 특수문자나 영문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청값 검증이 끝나게 되면 해당 회원가입 유저가 이미 회원가입했는지에 대한 유저 중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존재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유저가 중복 유저가 아니라면 회원가입에 대한 도메인 로직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요청값을 암호화하는 작업이라든가 회원 사용자의 인증 상태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DB에 회원가입 대상의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회원가입 기능에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플로우를 어떤 수준으로 테스트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값 검증 및 회원가입 도메인 로직을 수행하는 단계에선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두 단계에선 의존성 없이 하나의 단위 객체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면, 만약 요청값 검증 단계에서 이메일 요청값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사전 조건 기분절에 요청값을 담고 있는 사인업 리퀘스트 객체의 이메일 필드에 인밸리드라는 유효하지 않는 값을 정의하고, 실행 조건 단계인 왼절에서 이 디테일 메소드인 validate 함수를 실행했을 때 검증 단계인 덴젤에 이메일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에러가 발생함을 검증하게 되는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 중복 체크, 데이터 저장 및 메일 발송 단계를 통합 테스트로 작성합니다. 데이터 조회 및 저장 단계에서는 DB와의 의존성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메일 발송하는 단계에서는 메일 서버와의 의존성을 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관련 의존성을 검증하는 통합 테스트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메일 중복 체크 단계에서 메일 발송까지의 모든 의존성에 대한 상호작용 검증 역시 통합 테스트에서 작성합니다. 통합 테스트에 대한 코드도 한번 예제 코드로 작성해 봤는데요. 유저 데이터를 조회해 이메일 중복을 검사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인프라는 현재 Node.js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인 Nest.j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예제 코드는 Nest.js 프레임워크에서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맺고 접근하여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테스트 실행 전 수행되는 before all이라는 셋업 메소드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성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모듈과 테스트 대상 객체인 어스 서비스 객체가 등록된 Nest.js 테스팅 모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듈의 get 메소드를 통해서 어스 서비스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엔티티 간의 매핑을 위한 ORM을 사용하고 있다면 ORM에서 제공하는 엔티티 매니저도 get 메소드를 통해 인스턴스화한 후 생성된 유저 팩토리 클래스의 엔티티 매니저를 주입합니다. 이때 유저 팩토리 객체는 테스트 위한 목적으로 유저 데이터 생성 및 접근을 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중복 체크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보면, 먼저 사전 조건 단계에서 중복된 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저장하기 위해 유저 팩토리에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스 서비스 객체의 사인업 메소드에 중복 메일 값의 파라미터를 넣고 실행했을 때 결과 값으로 중복 메일에 대한 에러가 반환되는 것을 검증하는 통합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의 전체 플로우를 담고 있는 회원가입 API를 E2E 테스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최종 행위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회원가입 API에 대한 E2E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면 테스트를 위해 서버를 직접 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실행 전 서버를 구동시키고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건 마치 스프링 진영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푸트 테스트 어노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면 우선 기분절에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요청 DTO 값을 생성하고, 왼절에서는 실제 API를 호출하듯이 사인업 경로에 포스트 메소드 방식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 Node.js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라이브러리인 슈퍼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값이 정상적으로 반환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E2E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의 세 가지 계층을 회원가입 플로우 예시와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각각의 단계별로 테스트가 수행해야 될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스트 단계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나요? 만약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저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통합 테스트입니다. 이 통합 테스트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합 테스트의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의 의존성들과 상호작용 검증. 저는 이 정의에서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의존성이란 시스템과 또 다른 시스템 간의 하나의 의존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의존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기준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 내부 의존성으로 분류하고, 반면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 외부 의존성으로 한번 분류해 보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우선 내부 의존성은 저희가 만든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르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외부 의존성은 저희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제어권이 저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타 시스템 간의 어떤 서비스 간의 통신 간에 발생하는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타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저희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의존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져 있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는 내부 의존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아까 회원가입 플로우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메일 발송할 때 메일 발송 서버와 의존성을 물고 있었던 것 같이 메일 발송 서버나 다른 서비스 API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외부 의존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통합 테스트에서 의존성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 테스트의 이 두 의존성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부 의존성에 대한 테스트는 실제 객체를 접근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 객체를 접근하다 보니까 팀 개발자분들이 다 같은 환경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테스트가 깨지기 쉬워지고 오히려 테스트 충돌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유 환경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로컬 환경에서 도커라이징해서 테스트 환경을 분리 및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테스트 케이스가 각각 상호 독립성을 갖기 위해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 수행되는 셋업 메소드에서 공유 자원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의 테스트 실행 전 수행되는 비포이치 함수에 데이터를 초기 상태로 돌리는 클린업 작업을 수행해 테스트 간 결합도 및 영향을 없애줍니다. 다음 외부 의존성에 대한 테스트는 실제 객체가 아닌 가짜 의존성을 가진 테스트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의존성의 대상들을 격리시킵니다. 이때 의존성 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하기 위해서 모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진영에서 사용되고 있는 TS 모키터라던가 제스트목 익스텐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킹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너무 지나친 모킹은 테스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구현의 지나친 의존적인 테스트는 올바른 방향의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모킹 자체를 너무 남용해서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대역 중 스톱 객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나 상속을 통해 실제 구현을 대체하여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스톱 객체를 만드는 것이죠. 오른쪽 코드는 메일 발송을 담당하는 실제 인스턴스인 메일러 서비스 객체를 구현한 스톱 메일러 서비스 객체입니다. 외부 의존성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실제 행위를 더 씌우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죠. 그 밖에 내부 의존성과 외부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집니다. 내부 의존성은 실제 의존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의존성에 비해서 테스트 신뢰도와 현실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내부 의존성 테스트는 기존 기능의 회귀 버그에 대한 검증이 더 뛰어나고, 반면 이 의존성과의 실행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외부 의존성이 모의 객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 분류에 따라서 어떤 통합 테스트에서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실제 구현 테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의 객체 테스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저도 사실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실제 구현 테스트를 선택하고 만약에 정말 테스트하기 어렵다면은 모의 객체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 테스트 케이스를 하게 되면 앞서 장표에 보여주듯이 실행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테스트 성능에 저하되는 요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인 테스트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타입스크립트 노드 진영에 좀 국한되어지는 얘기도 있으니 만약에 다른 진영에 계신 스프링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도 테스트 속도를 개선할 수 있구나라는 점만 가볍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컴파일러와 프레임워크를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테스트 컴파일러 라이브러리인 TSJEST를 사용하고 있다면 isolate modules라는 옵션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값으로 false로 되어 있는 이 옵션은 TSJEST 내부적으로 테스트 파일이 참조하고 있는 파일 코드를 타입 체킹하게 되는데요. 이 옵션을 true로 활성화하게 되면은 테스트 타입 각각 개별 파일로 단독으로 이제 실행되고 컴파일되기 때문에 참조하고 있는 파일을 따로 타입 체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컴파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실행 속도를 갖춰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작성한 테스트가 느리다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코드로 isolate modules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false를 true 값으로 값이 바뀌었을 때 속도가 얼마나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랠리 프로젝트에 작성된 단위 테스트 실행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단위 테스트는 총 프로젝트에 921개가 존재하는데 적용 전에는 52초였고 true로 적용 후에는 15초로 거의 4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JEST 컴파일러가 아닌 러스트 기반의 러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SWC 컴파일러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테스팅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B테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테스트 속도 개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단계에서 실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희가 아까 내부 전송 테스트를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테스트 실행 전에 수행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클린업해가지고 상호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클린업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오버헤드를 일으켜 실행 간의 성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테스트 시작 전 처음 한 번만 DB 커넥션을 생성 후 트랜잭션 단위로 묶는 트랜잭션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테스트를 트랜잭션 컨텍스트로 만들어 시작 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끝날 때 롤백하는 방안이죠. 이렇게 저희도 기존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클린업하는 작업을 트랜잭션 단위로 테스트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더 빠른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고민해보는 방안입니다. 메모리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방식은 사실 운영 데이터베이스 방식과는 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는 기능이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인메모리 DB를 사용함으로써 로컬 환경에서 도커를 띄워야 되는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테스트 수행 간의 더 빠른 실행 시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 인메모리 DB를 사용하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인프라는 현재 메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포스트그리로 사용하고 있어 포스트그리용 메모리 DB 라이브러리인 pgme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더 빠른 실행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랠리 프로젝트에서 존재하는 통합 테스트 총 721개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30초로 기존 대비 훨씬 더 빠른 성능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가 병합되기 전 비드 단계에서 실행되는 CI 단계에서도 테스트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병렬 테스트로서 CI 파이프라인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단위 테스트, 인메모리 DB를 사용하는 통합 테스트, 그리고 E2E 테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 잡이 나뉘어 각각 병력적으로 병합 간의 더 빠른 테스트 자동화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피라미드 구조로 E2E랑 통합 테스트에 비해서 단위 테스트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비드 속도의 감소를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모노레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복수계열 프로젝트가 하나의 저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구조일 겁니다. 저희 랠리 프로젝트에서도 어드민, B2B, B2C 프로젝트가 각각 서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CI 단계에서 매번 전체 서브 모듈 단계의 테스트를 전체 실행하게 되면 실행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그럼 이 과정을 내가 작업한 코드가 현재 어느 서브 모듈 패키지에 해당되는지 파악한 후에 각각의 모듈별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빠른 CI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현재 랠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git commit 리스트의 폴더 경로를 파악하고 그 폴더 경로가 만약 혹시 B2C 모듈에 조금만 파는데 작업한 어떤 코드라면은 어드민과 B2B는 따로 테스트 코드를 돌리지 않는 거죠. 네, 뭔가 정신없이 발표하느라 오늘따라 20분이 훨씬 넘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작게나마 이 발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이렇게 많은 테스트 코드가 작성된 랠리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